2001년 한 통의 전화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불과 7개월 전 TV에서 순수한 미소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16살 소녀의 아버지가 산속 오두막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소녀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선한 의도가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때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해발 950m 산 중턱. 이곳에 한 부녀가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씨 47세, 딸 영자 16세. 전기도, 전화도, 텔레비전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진작가 이진우 씨가 우연히 이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질 문명에 찌든 세상과 달리 오직 농사와 약초 채취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부녀의 모습이 그에게는 마치 성경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영자의 어머니는 영자가 3살 때 집을 떠났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아버지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험하다. 여기서 조용히 살자.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영자에게 아버지는 전부였습니다. 선생님이자 친구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는 일주일 다니는 것이 전부였지만 산과 들에서 배운 것들로 영자는 맑고 순수하게 자랐습니다. 2000년 7월 KBS 인간극장에서 이들의 삶이 5부작으로 방영되었습니다. 그 산속에 영자가 산다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작진이 처음 이 산골 오두막을 찾았을 때의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파른 산길을 몇 시간이나 올라가야 했습니다. 차는 물론이고 사람도 쉽게 오르내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낡은 나무집 한 채가 있었고 마당에는 영자가 아버지와 함께 일구어 놓은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방송은 이들의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나무를 패고 불을 지피는 아버지의 모습, 산에서 나무를 캐고 약초를 뜯는 영자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도시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밝음과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방송에서 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여기가 좋아요. 아빠랑 단둘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산에 가면 다람쥐도 있고 새들도 있어요. 봄에는 진달래를 따먹고 여름에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해요. 겨울에는 눈 쌓인 산이 너무 예뻐요. 아버지 이씨도 카메라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엄마가 떠나고 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들어왔지요. 이곳에서 영자를 키우며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가 되었습니다. 영자는 제게 유일한 삶의 이유입니다. 방송에는 부녀가 함께 밥을 짓고 함께 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촛불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는 삶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영자에게 글을 가르쳤고 자연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나물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독이 있는지, 계절이 바뀌면 산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별자리를 보고 계절을 읽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방송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물질에 지쳐 있었고
경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시청자들에게 영자 부녀의 삶은 하나의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저렇게 소박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구나. 진짜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5부작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자야, 내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순수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송국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자를 도울 수 있나요? 후원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영자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티 없이 맑은 영자의 미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소박한 삶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수한 방송이, 이 따뜻한 관심이 불과 7개월 후에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우체부가 이제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펠레터와 선물이 쏟아졌고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영자에게 일어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수 뜬 스웨터를 보내며 우리 손녀 같아서 마음이 간다고 했고, 어떤 회사원은 당신의 순수함이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며 책과 학용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용돈을 모아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저도 언니처럼 씩씩하게 살고 싶어요.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신회사에서는 영자를 광고 모델로 섭외했고 촬영료로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영자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서울의 한 교육재단은 영자가 서울에 올라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매일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자 양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영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속편을 만들어주세요. 시청자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영자의 인기는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서 앞다투어 영자를 취재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청량제 순수함이 살아있는 마지막 보루. 현대인이 잃어버린 가치를 간직한 소녀 언론은 영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영자가 사는 산골이 일종의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일부러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TV에서 본 그 집이 여기구나. 영자 양 계세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을 들여다보았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의로 쌀이나 생필품을 두고 갔지만 어떤 이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갔습니다. 아버지 이 씨는 이런 변화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습니다. 딸 영자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고 딸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말입니다. CF 촬영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영자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산속에서만 살았던 소녀가 갑자기 전국적인 유명인이 된 것입니다. 방송 제작진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님은 여기서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큰 세상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산에서만 살아온 딸이 험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영자는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후원회가 만들어졌고 후원회장 김 씨가 영자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조금씩 세상에 적응해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산골집에도 전기가 들어왔고 TV와 전화기가 놓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1년 2월 12일,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 씨의 형이 동생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다가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억지로 부수고 들어간 것처럼요. 서둘러 문을 열었을 때 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생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불이 시신을 덮고 있었고 방 곳곳에 핏자국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콧등에는 폭행당한 듯한 상처가 선명했고 콧뼈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살펴본 후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은 부서져 있고 온통 핏자국 천지인데 자연사라니요? 소식을 들은 영자와 유족들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2월 13일 장례 준비를 위해 영자가 직접 아버지의 시신을 염습하던 중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쇄골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콧뼈도 완전히 부러져 있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게 부실 수사가 아니고 뭐냐? 경찰은 뒤늦게 부검을 의뢰했고 2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흉기에 의한 타살입니다. 왼쪽 쇄골 부위의 자창이 쇄골 정맥과 식도를 관통했습니다. 그제서야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습니다.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한 달이 지난 3월 13일 마침내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53세의 양재동. 그는 강원도가 아닌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과 7범, 인생의 절반인 29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교도소에서 TV를 통해 인간극장을 본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집에는 후원금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출소 후 그는 2번이나 답사를 갔습니다. 방송으로 유명해진 그 집의 위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개인정보 보호 개념이 약했고 심지어 관광객들이 구경차 찾아오는 곳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2001년 2월 9일 밤 11시 양재동은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지만 기대했던 돈은 없었습니다. 값나갈 물건도 전혀 없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홧김에 이 씨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겨우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현금 2만 4천 원만 챙겨 달아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잡힌 것은 그 수표 때문이었습니다. 29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는 수표에 일련 번호가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경찰은 수표 번호를 추적해 2월 11일 그의 집을 급습했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재판에서 양재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항소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미 29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가 다시 무기징역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영자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망 수사가 진행되던 2월 27일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자를 도와주겠다며
후원을 도맡았던 후원회장 김씨 59세. 그가 영자의 출연료와 후원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김씨는 영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잖니? 내가 관리해 줄게. 그렇게 통장과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개인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가 영자에게 육체적, 성적 폭력까지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미성년자였던 영자는 김 씨의 보복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서울에 왔지만 영자가 마주한 것은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대중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2001년 2월 16일 영자는 눈물로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산속에서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영자는 극심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깊은 자책과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아버지 곁에만 있었더라면.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나중에 전해진 소식은 영자가 인근 산사의 귀위에 비구니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들이 다시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미디어 노출로 큰 상처를 받은 그녀가 카메라 앞에 설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론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부녀의 모습을 처음 세상에 알린 사진작가 이진우 씨, 그리고 방송 제작진들에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당신들 때문이다. 당신들이 모든 일의 화근이다. 이진우 씨의 블로그에는 악플이 달렸고 그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물론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대중에게 공개할 때 그에 따른 책임과 보호장치가 필요했다는 것을요.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되었고 16살 소녀를 제대로 보호할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범행을 계획한 살인강도 양재동, 그리고 순수한 소녀를 이용해 돈을 횡령하고 폭력을 휘두른 후원회장 김씨. 바로 이들이 아닙니까?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았다고 해서 선한 의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영자는 어디에선가 조용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16살이었던 소녀는 이제 39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를 다시 찾아내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봄이 오기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선한 의도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그 선한 의도를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시스템도 필요한 것은 아닌가? 남의 아픔을 구경거리로 소비하지는 않았는가? 진짜 가해자를 잊고 엉뚱한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야 할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의도와 함께 상대방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진짜 악은 양재동 같은 범죄자들이고 김씨 같은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잊지 말고 그들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산속의 영자 양, 이제는 종교의 가르침 아래서 평안을 찾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16살 소녀에게 이제는 성숙해진 우리 사회가 늦게나마 응원을 보냅니다. 고요한 산사 어딘가에서 맑고 순수했던 그 미소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